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게 오늘 처음 니콘 카메라로 찍어보는데 화질이 어떻게 나올지 음성 녹음이 되는지 좀 불안한데 우선 한번 업그레이드한 기념으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제가 한국을 2주 동안 이제 휴가를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몇 분 금융권에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났었는데 그래서 이제 한국과 한국 그 주식시장 지난 10년 동안 코스피, 그다음 코스닥과 미국의 S&P 500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러셀 2000, 그죠? 러셀 2000 인덱스가 있죠. 이런 거를 좀 비교를 해서 지난 10년 동안 어떠한 지금 성장률이 어떻게 되는지를 비교를 좀 하겠습니다. 근데 비교한다는 자체는 이제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한국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근데 한 번에 이쪽으로 이 각도에서 한번 비춰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게 미국 시장이 어떻게 성장해 왔고 한국은 어떻게 지금 지난 시험 동안 해왔는지 그걸 좀 비교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좀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제 나름대로 이제 그 원인을 좀 한번 따져보고 그 원인이 오게 되는 그 근본적인 대책이 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누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웬만해서는 한 20여 분에 좀 끝냈으면 좋겠는데 좀 이렇게 바로 편집 안 하고 바로 찍겠습니다. 우선 한국 주식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제가 이제 컴퓨터에만 이제 보이는데 이제 말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 2009년, 10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10년 동안 예를 들면 S&P 500 인덱스라고 있죠. 스탠다드 포어가 정한 미국의 탑 500대 기업을 그 주식의 변화를 지난 10년 동안 이제 본 거죠. 이제 저희는 이제 여기서 인덱스 펀드라고 그러죠. 그런 인덱스 펀드들이 많습니다. S&P 500에 링크가 되어 있는. 네, 펀드는 아니지만 S&P 500 지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코스피 지수, 코스피 뭐 200 지수 이런 것처럼 여기 보면은 10년 동안 성장률이 이제 147.8%, 거의 150% 정도 성장을 했어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넘버를 보면은 2010년 말에 1200 정도 했습니다. 900에서 1200 올라왔던 그 시기였거든요. 2009년에 2008년 금융위기 때 600으로 떨어졌다가 그래서 지금 쭉 올라와서 1100 이렇게 하다가 지금 현재 3000까지 거의 갔었죠. 이제 2800에서 2900 사이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어요. 근데 코스피를 비교를 직접 하기는 너무 작은 회사, 사이즈가 이제 미국 회사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니까 이거를 비교했을 때 코스피 200대 회사, 코스피 200대 회사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인덱스를. 지금 코스피가 10년 전에 267 정도 했어요. 근데 지금은 272, 261을 해요. 그러니까 성장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뭐 거의 6%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성장을 안 하는 거죠. 성장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증권시장이랑 한국의 증권시장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죠. 규모의 경제뿐만 아니라 성장률 자체도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요. 그렇죠. 그러면은 또 다른 지수를 한번 찾아볼까요? 다우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다우존스 지수가 있어요. 지난 10년 동안 지금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9,400이었습니다. 9,400, 10년 전에. 지금 같은 경우는 2만 6천, 2만 7천, 곧 3만 간다고 얘기하거든요. 2만 7천.
상당한 많이 성장을 했죠. 9천에서 26,000이니까 3배 이상 성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우존스의 인덱스 펀드만 샀어도 10년 동안 3배 이상 그 수익률을 하는 낼 수가 있었던 거죠. 뭐 물론 우리 밸런싱 스트래티지나 뭐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이거보다는 훨씬 좋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래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그 러셀 2000 인덱스입니다. 그러니까 큰 회사에 2,000개를 미국 회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회사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미국으로 따지면 스몰 캡. 큰 회사. 그러니까 미국의 그 마켓 캡을 따지는데 네 가지로 따질 수가 있습니다. 크기별로 마켓 캡의 크기별로 가장 큰 건 메가 캡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큰 게 이제 라지 캡, 그다음에 미드 캡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사이즈가 작은 게 스몰 캡이고, 그보다 작은 게 마이크로 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주로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은 그 마이크로 캡이나 이런 밑으로는 투자를 잘 안 하죠. 폴트폴리오 짤 때 최소한 스몰 캡 정도는 항상 사이즈가 작으면 작을수록 리스크는 커지는 거기 때문에 볼러틸리티가 항상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을 잡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다 러셀 2000 같은 경우는 러셀 2000 같은 경우는 인덱스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이제 사실은 이제 볼러틸리티가 좀 더 높죠. S&P 500보다는. 그렇게 따져도 코스피를 통틀어서 이제 코스피를 따져봤을 때 지금 러셀 2000 같은 경우는 이제 1500대입니다. 1550 이렇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2100 정도 되네요. 근데 저 10년 전에도 2000이었어요. 근데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지금. 코스피가. 그러니까 성장을 안 한다는 겁니다. 성장을. 그러니까 심지어는 러셀 2000 지수도 123%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123% 10년 동안.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그러니까 한국에 투자해가지고 돈을 못 번다는 얘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90% 이상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 중에 90% 이상은 이 안정적인 투자의 상품을 만들어서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가장 안전하게 인덱스 펀드나 ETF만 샀어도 지난 3년 동안 뭐 적게는 150%, 많게는 300%. 특히 이제 리스크가 조금 높은 그 벤처 펌에서 그 벤처 캐피탈을 통해서 IPO 간 회사들을 폴포를 지원하면은 가령 예를 들면 아마존 같은 경우는 3000% 말입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현재 3000%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이제 이 말씀 드리기가 조심스러운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현역에 계신 분들이 한국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현재 전체적인 지수가 도움을 주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그 한국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이렇게 지난 10년 동안 거의 정체된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어떠한 아무리 잘하는 포트폴리오를 짠다고 해도 사실은 제로섬 게임이거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잃고 일부 극소수의 특히 이제 자본이 많은 그런 집단이나 개인이 투자해서 눈치 게임 하다가 치고 빠지는 전략 이런 거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한국에는 투자는 안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 그러면 계속 한국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말만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럼 대안을 한번 제가 제시를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해요. 그러니까 대안은 어디서부터 하냐면 꼭 미국에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지수들이 이만큼 되니까 한국도 이렇게 따라하라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한국 고유의 어떤 문화나 그다음에 그
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한국의 그 주식 시장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조금 보완하게 되면은 좀 더 좋은 결론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뭐 아니나 다를까 몇 분을 만났을 경우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다라고 이제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특히 해외에 있는 뭐 큰 그 어카운팅 펌들이 지금 한국에 들어가서 미국식으로 투명하게 뭐 밸런스시트나 캐시플로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해서 그거 이제 기업 자료에 나와서 이제 설명을 그런 걸 들을 수 있습니다.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다. 근데 아직까지 그 부분이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시장 자체, 주식 시장 자체에 그 생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모르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이렇게 투명성이 좀 더 보완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 그 주로 이제 전략들이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는 이제 emerging market으로 했기 때문에 리스크가 굉장히 높은 축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하는 전략들이 이제 치고 빠지는 전략들이 많죠, 한국에서는. 미국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게 롱텀 전략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펀더먼털리 태생적으로 조금 이렇게 지난 100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장, 중간에 뭐 리세션도 있었고 몇 번 있었지 않습니까? 있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어디다 투자해야 되냐, 한국 주식 투자를 해야 되냐, 미국 주식 투자를 해야 되냐, 그렇게 이제 전략적인 질문을 했을 때는 저는 이제 미국 주식을 투자를 해야 된다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는 이제 개인마다 다 다르게 될 수가 있지만 비전문가가 미국 주식시장에 뭐 인덱스가 뭐 좋다고 해서 그냥 무작위로 투자하는 그런 거는 좀 뭐 많은 문제점이 또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좀 더 지금도 많이 좋아지고 있지만 그 어카운팅에 있어서 미국 스탠다드도 미국은 이제 FASB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약도 있고 뭐 이런 구체적인 것까지는 뭐 얘기는 이제 오늘 할 수가 없고요. GAAP 그래서 이제 뭐를 보여주고 어떤 거를 어떻게 집어넣고 이런 것들을 아주 투명성 있게 얘기하고 특히 이제 리스크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노출을 실질적으로 어떤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지를 굉장히 많이 토론을 하고 그 리스크를 알아야지 그걸 인정을 해야지 회피도 가능하고 극복도 가능한 거잖아요. 리스크 순위만 되는 거거든요. 비즈니스 할 때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더 좀 해야 된다. 또 두 번째는 주식 시장 자체도 이제 성장을 안 하지만 이 성장을 회방하는, 그러니까 도와주지 않는 뭐 여러 가지 그 세력이나 그런 법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사실 어떨 때 보면 미친놈처럼 막 얘기하는 것 같지만 자세히 이렇게 그 사람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모든 것들이 미국 주식 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도 이 어떤 이 주식시장을 잘 보호해서 키우고 팽창하도록 잘 기업 활동하는데 굉장히 편의를 많이 제공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을 미국은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 이제 자기 보호주의적으로 다른 나라나 다른 국가에 대해서 조금 더 적대적인, 특히 이제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무역 전쟁이 아니죠. 지금은 그 제가 볼 때는 화폐 전쟁입니다. 미국이 이제 중국을 한테 따라잡히는 것을 굉장히 전략적으로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든 간에 그걸 활방할 겁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이제 뭐 정치권이나 그다음에 뉴스나 이런 데서 또는 뭐 그 주위에 어떤 법적인 거 이것들이 정비가 너무 안 되고 너무 제약이 많아요. 특히 이제 여러분 그러니까 금융의 선진화하는 데는 금융이 자유롭게 밖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착각하는 것이 돈이 들어가면 좋아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죠. 미국 돈이 또는 해외에 있는 자본이 왜 한국에 들어갑니까? 결국은 돈을 벌려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번 돈은 어디 가냐? 미국인 해외로 빠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근데 한국에서 해외로 투자해서 돈이 나가는 것들이 좀 자유롭게 되면은 국내에 결국은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돈이 어떻게 투자가 되느냐가 중요하지. 돈의 그 origin 이게 무슨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무슨 뭐 수출입에 뭐 생산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들어가서 투자가 돼서 투자 자금이 환수가 계속되고 투자 자본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이득을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자본주의에서 주식시장은 뗄 수 없는 관계. 제가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2년, 3년 전에도 말씀드렸죠. 주식 투자는 자본주의에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핵심적인 축의 하나예요. 근데 한국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주식시장이. 근데 그런 점에서 중국은 막 지금 두 자릿수로 성장을 하죠. 그죠?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은 계속 10년 동안 계속 이제 머무르고 있다고요. 그리고 지금 GDP 같은 경우는 1, 4분기에 마이너스 0.4, 2, 4분기에 지금 1% 조금 넘은 것 같은데, 아까 스태그네이션이요. 전형적인 스태그네이션입니다. 그래서 좀 정부나 또는 기관단체나 좀 그 의사결정이 있는 그룹들, 또 이런 법을 만드는 이런 그룹들이 좀 친자본주의적, 친주식 시장을 물건에 제재는 해야 되죠. 뭐 불법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제재가 되겠지만 나머지 부분은 많이 좀 자율에 맡길 필요가 있지 않느냐. 뭐 제가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라는 얘기는 못하겠지만 미국을 비교해서 정치권에서 굉장한 많은 노력을 가는데, 왜냐하면은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돈이 누구 돈입니까 지금? 그 개인 사업 또는 사업체의 돈이거든요. 그 사업체들이 투자 뭐 펜션이라든지 또는 뭐 401k 여기서는 또는 그 투자 자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뭐 교육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이제 대학 학자금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모든 게 주식시장에 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미국 사람들은 주식시장을 뗄 수가 없습니다. 항상 같이 붙어갑니다. 근데 그만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중산층을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축이 미국에서는 주식시장입니다. 근데 그런 거기 때문에 이 주식시장에 대한 중요성을 어느 레벨에서나 뭐 이게 뭐 이 공적인 자금이 들어가든 사적인 자금이 들어가든 굉장히 중요시하다 생각하고 거기에 합당한 뭐 물론 제재도 있죠. 합법적으로 해야 되고 예를 들면은 돈 세탁을 못하는 캐시를 몇백을 가지고도 돈을 이렇게 주식시장에 투자를 할 수 없습니다. 어디서 돈을 벌었고 그걸 확실히 서류 남긴 자산이 아니면은 저희가 이제 안티 란더리 로가 있어요. 여기는 돈 세탁법을 반대하는 금지하는 그런 법들이 굉장히 강하고 그게 엄청나게 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투명성 있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거지. S&P 500처럼 그 코스피나 코스닥이 그렇게 돼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 근본적인 대책이 말씀드린 게 이제 두 가지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또 세 번째는 사실 제 생각으로도 한국 주식이 특히 이제 큰 회사들 대형 펌 같은 경우는
사실 실적보다는 굉장히 지금 언더밸류가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여러 가지 정치적인 거, 외교적인 이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수가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극복을 해야 되는 거죠. 뭐 삼성 같은 경우는 지분율이 지금 뭐 이건희 회장님 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미국계하고 중국계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뭐 그런 것들을 해서 좀 경쟁력 있게 해외에서 좀 어깨를 펼 수 있게, 뭐 공격적으로 M&A를 한다든지, 삼성이 뭐 공격적으로 뭐 마켓을 뭐 창출한다든지, 새로운 뭐 R&D를 한다든지에 있어서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좀 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질문들이 있죠, 이제. 네, 그 정도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제가 만약에 한국 주식을 어떻게 하면은 뭐 코스피가 지금 뭐 아직도 2천이죠. 예, 2천에 오는데 사실 한 6천, 7천 될 때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뭐 한국 가면은 뭐 여러 가지 말씀이 많아요. 뭐 북한과의 대립 관계이기 때문에, 뭐 항상 전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뭐 그렇다. 근데 그건 제 생각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정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 비전문가들이 마지막 이제 한 말씀, 비전문가들이 전문가의 집단들에 대해서 의사 결정을 하는, 특히 이제 글로벌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초경쟁 시대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일하는 거가 시간당 뭐 얼마인데, 어느 나라에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싸다면 글로 가거든요. 예, 지금 기본적인 글로벌 마켓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도 굉장히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많이 잃었어. 400만 명 정도가 지난 한 10년 동안, 특히 이제 중부, 중동부 쪽은 굉장히 지금 뭐 제조 같은 경우는 많이 한 400만 이상이 지금 일자리가 없어졌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뭐 한국도 그런 현상이 곧 일어날 거예요, 지금은. 근데 누가 비전문가인가? 근데 사실은 이제 정치권이거든요.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주식 투자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게 어떠한 그 자본주의 시장에서 이 영향을 미치는지, 이게 잣대가 이게 도덕이냐, 또는 어떤 부의 또 재창출이냐, 빈익빈 부익부냐, 이렇게 따지지 않아요. 자본주의 자체가 부를 끊임없이 창출해야 되는 초경쟁 사회의 어떤 본보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 이점프예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 할 역할은, 저는 정부의 역할은 좀 축소가 돼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일자리는 정부가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규제를 완화하고, 또 그 수익이 날 수 있게끔 수익 구조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좀 배려하고, 그런 법들을 조금 이렇게 좀 자유 경쟁을 통해 가지고, 또는 이렇게 전문가 집단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내야 되는데, 지금 현행법들이 지금 너무 지금 4, 50년 된 게 많대요. 4, 50년, 60년 이렇게 된 게 많으니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지금 AI가 나오는 시대고, 빅데이터가 나오는데, 법은 40년, 심지어 6, 70년 된 법이거든요. 이 금융법 같은 것들이 지금 아직도 한국은 제1금융권, 제2금융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1금융권은 이제 은행이죠, 은행. 그 은행이 지금 경쟁력이 떨어지잖아요. 지금 제일 엘리트들이 좀 많은데 경쟁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왜냐면 해외 시장은 이건 네 번, 5번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한국은 아직도 그 안에
있어요. 경쟁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제적인 경쟁력이 금융권에서 없으니까 이게 지금 바로 이제 지수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국제적인 금융권들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아주 갖춰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 역할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와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이 배려를 해야 됩니다. 그게 아마 지금 가장 우선에 돼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은 뭐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이제 국내 채권 또 국내 주식에 투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60% 이상이 국내인데, 아니 많이 해외로 진출을 했지만 아직도 이제 했는데 지금 투자 대비 그 리턴이 지금 이게 플랫이거든요. 거의 10년 동안 성장을 안 한다는 건 마이너스 성장했다는 얘기입니다. 기회 비용을 따졌을 때.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할 거예요. 야, 해외에 투자하면은 뭐 세금률이 높고 뭐 미국에서 세금 떼고 한국에서도 세금 떼고 세금을 반씩 떼도 반 이상을 떼도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했던 것들이 훨씬 더 기회비용을 따져봤을 때 훨씬 더 이익이 많이 남는 장사였어요. 지난 10년 동안은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이제 도움이 되는 게 지금 보시면 미국 달러 대비 원화 가치를 보세요. 지난 10년 동안 봤어요. 그러니까 평가 절하입니다. 평가 절하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원화 가치는 점점 떨어지고 달러는 강세였어요. 그 만약에 달러로 투자를 그 10년 동안 해놨으면은 뭐 S&P 500에 투자해서 그래서 150% 이상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죠? 150% 이상이 올라가고 달러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원화 가치 절하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개인 투자도 개인 투자지만 기업 투자나 이런 것들이 좀 저뿐만 아니라 이제 저는 한국말로 하니까 그런데 저 같은 사람들이 한 미국에 많거든요. 이런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좀 도움을 받아서 투자를 했으면은 그러면 훨씬 더 좀 이렇게 한국이 좀 경제에 있어서 탄탄한 길을 가지 않겠느냐. 그리고 일본은 다 투자를 하거든요. 일본 돈을 안 받은 나라가 없어요. 예, 한국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해서 수출 지학적인 산업이잖아요. 80%인가요? 80%의 수출을 통해서 경제를 발전시키는 나라인데 이게 핵심적인 거는 이제 돈을 벌어서 부동산이나 이런 데만 집어넣고 그건 이제 한국 내에서 경쟁이잖아요. 부동산을 살려서 해외 부동산을 이렇게 좀 사야 되고 투자를 해도 해외에도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훨씬 더 많은 좀 이렇게 명실상부한 금융의 선진국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어느 나라에 투자를 하게 되면 그 나라의 대접을 받아요. 항상 일본은 항상 그렇거든요. 일본의 전략도 마찬가지지만 뭐 일본에서 미국에다 투자하지만 뭐 하와이는 뭐 사실 같은 일본 땅이에요. 사실 뭐 호텔이고 뭐고 다 거의 일본에서 다 뭐 거의 뭐 산 거죠. 사들였죠. 뉴욕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한국은 개인 투자자에서 뭐 나가서 뭐 부동산을 취득하는데도 뭐가 이렇게 많아요. 뭐가 뭐 복잡한 서류도 많고 무슨 돈의 출처도 밝혀야 되고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너무 올드한 생각들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이게 좀 제 오늘의 이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국제화 지수를 높이면 한국이 뭐가 저는 우수한 인재도 많고 또 그 경험을 가지고 패션도 있죠. BTS나 이런 건 다 되잖아요. BTS가 한국에서만 있었으면은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해외로 진짜 나가서 해외의 그러니까 팬들한테 엄청난 사랑을 받게 되는데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왜 금융권이나 이런 데서는 특히 이제 중소기업도 마찬가지고 좀 더 그
해외에 진출하는 기회가 좀 더 많아져야 된다. 투자도 마찬가지. 그런 기회가 있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산 딱 하면 이렇게 뭔가 내 손으로 쥐고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그거는 참 이게 21세기형이 아니거든요. 그죠? 자산이 어디 물려 있으면 그게 누가 거기 가지는 않습니다. 거기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그 수익률을 계속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거로 가지고 그 수익을 가지고 또 레버리지를 가지고 또 다른 비즈니스를 하고, 그죠? 그러니까 돈이 많아지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자산이 규모가, 회사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저희 이제 고객도 있는데, 자산이 많아지면 딱 두 가지 를 해야 됩니다. debt을 잘 이용해야 되고요. 레버리지를 해야 됩니다. 내 돈으로 하는 비즈니스는 거의 없어요. 자산의 규모가 커지면은. 그죠? 이 부채가 늘어난다고 안 좋은 건 아니죠. 그죠? 부채가 늘어나는데 늘어나는 거 이상 들어올 경우, 부채가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자를 매달 내는 것이 100인데 그 부채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수익이 300이면은 그 부채는 우량한 부채입니다. 근데 그런 부채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그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세금. 자산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부채와 이 세금, 텍스 관련된 것들을 훨씬 더 중요시 생각해요. 여러분들 몇십만 불, 이거 아니고, 최소한 한 몇백만 불, 몇천만 불이 되면은 결국은 이 부채를 어떻게, 좀 더 우량화하느냐, 그 다음에 이 텍스를 어떻게 하면 안 내느냐, 이게 관건이거든요. 여기서 돈을 벌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금융으로 따지면 한 6단, 7단 정도 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 지금 금융으로 치면 1단이에요. 뭔가 보이는 건물. 현대가 지금 돈이 없습니다. 왜 없냐? 그 땅을 사서 그래요. 얼마야? 몇 빌리언을 땅을 샀지 않습니까? 그 돈으로 해외에 투자하고, 그러니까 지금 마진율이 너무 적기 때문에, 안 나오기 때문에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좀 다른 데도 투자해서 해외에 나와서 두 자릿수 리턴을 지속적으로 가져와 올 수 있는 데다 투자했어야 되는데, 좀 더 그거는 무리였지 않느냐, 현대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데이빗 리의 좌충우돌, 오늘 제가 지금 시차가 안 맞아가지고 계속 진땀 나고,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한번 발언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좀 이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